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주간 ETF 베스트 앤 워스트 영상인데요. 금융시장의 흐름도 짚어보고 또 ETF 시장의 성과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가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연준에서 이제 25bp도 아니고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증시는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조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과연 정말로 빅스텝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 충격이 없을 것인지, 최근에 견조한 시장의 흐름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27일 주간 ETF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모두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다우가 최근에 하락폭이 한 거의 절반 정도까지 되돌리는 120일 이평선까지 거의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항생하고 상해 증시 정도는 조금 부진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바닥 대비 올라온 거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도 2600선의 위협이 있었던 코스피가 2700선까지 좀 올라왔고, 코스닥도 930선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살벌했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채권시장하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최근에 그 연준 내에서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0bp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지금 2.3%까지 보시는 것처럼 차트로 보면 거의 그냥 불뚝 일어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미국채 10년짜리도 지금 거의 2.5 수준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연준의 주요 연은 총재들이 25bp 인상 말고 50bp 인상 가능성도 필요하다면 이제 하겠다. 그리고 그게 한 번 정도도 아니고 연내에 수차례에 걸쳐서 50bp 인상이 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금리가 이제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에 비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좀 견조한 모습들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다 떨쳐버렸냐?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승세를 계속 보일 수 있냐, 이제 이런 계속의 어떤 의문들, 걱정들이 이제 드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슈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영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특히나 50bp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견조한 이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자료를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 5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70%입니다. 지금 이제 5월 FOMC뿐만 아니라 지금 6월에도 50bp 연이어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 올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2.25에서 2.5%. 그러니까 지금이 0.25에서 0.5니까 200bp. 그러니까 지금 200bp면 몇 번 이상 해야죠? 8번이죠. 8번, 지금부터 연말까지 8번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를 지금 확률로 보고 있는데, 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값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값이니까 그보다 더 위에를 보는 것도 있죠. 최소 한 200bp 정도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FOMC 회의가 연말까지 이제 8번 중에 2번을 소화했으니까 6번 남았는데,
이 중에 6번의 회의 중에 8번의 금리 인상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2번의 회의 정도에서는 50bp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50bp 인상하고 그 다음 남은 회의에서는 25bp씩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최근에 시장의 기대가 이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bp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높아진 게 바로 이제 지난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 않고 뭐 여전히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요 부분의 신뢰성은 언제까지 이제 봐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 때 이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과거에 금리 인상기가 뭐 의미 있게 있었던 게 뭐 94년도 또 뭐 2000년 그 다음에 뭐 2004년 그리고 뭐 2016년 17년 뭐 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주가는 상당 기간 상승세를 보이더라. 그러다가 이제 언제 꺾이게 되냐면은 기준금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꽤 올라간 수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경기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통화 완화 정도의 수준을 줄이는 거,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0.25에서 0.5%, 그러니까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주식시장이 타격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도 금리 인상의 초창기에 바로 주가가 망가지지 않더라. 오히려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뀌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조정을 받았다가 막상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의 완화로 해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랬다가 언제부터 부담 느끼기 시작하냐, 기준금리 수준이 성장 수준을 넘어갈 때부터.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거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에도 기준금리가 성장률 수준이 높아졌던 그때를 보니까 뭐 상당히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안 좋았더라 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언제부터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아지고 언제부터 경기에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하느냐. 연준 전망으로는 2023년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성장률은 2.2%인데 기준금리 2.8 정도까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3년도 수준이니까 뭐 사실은 이게 연초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2022년 3월이니까 뭐 연말 내년 초 하면은 뭐 그렇게 또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닐 수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출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 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들이 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3차례 인상을 했고, 미국은 이제 한 차례 막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기준금리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 이제 0.25에서 0.5, 한국은 1.25 수준. 그러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뭔가 주식시장에 큰 부담과 충격을 줄 정도 수준은 아니다. 아직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뭐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제 요렇게 인지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 금리 인상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무리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하는, 하강하는 속도가 빨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미국은 내년도 정도 가야 기준금리가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수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기에 야, 이거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 상승 속도는 매우 빨라지네? 이러면 부담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주식시장은 상당히 큰 변곡점을 형성하고 의미 있는 조정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볼 때 접근해야 될 때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얼마만큼 견조하게 버텨주느냐. 이제 이 부분을 크로스해서 함께 봐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데 경기도 그만큼 빠르게 하강하면 그거는 이제 고점과 이 조정의 시기가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최선의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는데 경기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뭐 그런 상황이 가장 좋겠죠. 아마 이제 그거의 이해사항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자리를 잡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의 시장의 모습은 금리 인상 시작했어? 뭐 그걸 알던 바지. 뭐 50bp 인상해? 근데 그거는 5월부터잖아. 아직은 시간 남았네.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뭔가 좀 경고등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뭐 저점 대비 이제 꽤 의미있게 좀 반등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도 좀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바로 여기서 뭐 재차 하락세가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내지는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조금 자리 잡는 모습들은 보일 것 같고,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만약에 최근에 그 FF 선물 시장에 나타난 것처럼 연준이 5월달에 50bp 하고 6월에도 50bp 해서 이제 100bp를 5월, 6월 2분기까지 끝내놓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준금리가 1.25에서 1.5가 이제 상반기 말 정도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또 계속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기준금리가 1% 후반 정도로 가는 게 올해 하반기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시장의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냐. 상반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긴축에 대한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이 조금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요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걱정하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에서 결국 이제 어느 시장을 더 좋게 볼 거냐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봤었을 때 국내 시장이 더 좋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 즉 달러화가 강하고 원화가 약했던 구간에 국내 시장이 아웃퍼폼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화가 약하고 달러화가 강한 상황이면 결국은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달러화인 이런 그 미국 자산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비달러화 자산이 강세를 보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뭐 외국인들 지난주에는 살짝 소폭 순매수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계속 뭐 거래소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2월 말 이후로는 계속 그 유출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순매수 규모도 크진 않았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냐. 뭐 이거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투자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환율이 1200원대 1220원 깨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1218원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뭐 여기서 지난번 1250원 45원 수준까지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바로 여기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거다라고 예상하기도 좀 쉽지 않고, 특히나 5월, 6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스텝 자체가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보다는 긴축의 속도가 더 가파른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차기 한은 총재가 내정이 된 것 같아요. 이창용 현 IMF 이코노미스트죠. 이제 제가 ADB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IMF 가신 게 꽤 됐죠. 이제 이분이 선임이 됐는데, 지금 뭐 형식적인 절차 이런 걸 따지면은 바로 4월달 금통위에서
이분이 의장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국회 추임받고 이러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30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3월 27일 3월 말이니까 아마 4월 달에는 쉽지 않으실 거고 5월 달 금통위 정도에 아마 이제 새해 하는 총재가 이 금통위를 이끌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4월 달 금리 인상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월이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는 시기가 이제 5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기 말과 임기 초 이렇게 뭔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또 한국은행이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들은 4월 달 쉬고 5월 달도 사실 좀 장담하기 힘들고 이제 뭐 7월 가서나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 4분기는 미국은 한 100bp 인상하는데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 인상 해놓은 걸로 조금 버티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기준금리 수준이 비슷해지거나 역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달러와 강세, 워낙 약세 요인들을 좀 작용을 하겠죠.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선방한다? 상대적으로 좋기는 좀 어렵지 않냐.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도 뭐 그 흐름을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분기에도 미국 증시가 아주 크게 뻗어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있긴 있을 건데 그 충격은 금리 인상의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반 이상 가야 나타나더라. 이제 막 금리 인상 시작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 뭐 투자의 기회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지. 아이고 이제 목이 메이네. 예, 말문이 막히네요. 이게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뭐 고점 보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정도가 오히려 저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를 뭔가 다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2분기 통보다는 2분기 한 초중반 정도까지가 아마도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오면서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명익 교수님하고는 제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연합인포맥스 라이브에도 초청을 해서 우리 김명익 박사님 그 뷰를 들었는데 지금 김영익 교수님은 4월 달에 국내 증시가 저점이니까 지금 사야 되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시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은 누가 맞을지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뭐 요 정도로 해서 시장 상황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이어서 그 지난주에 눈에 띄었던 ETF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종목이 KRX 2차전지 K 뉴딜 레버리지인데 결국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관련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그 KRX 2차전지 K 뉴딜에 들어간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주로 배터리 3사 셀 업체들하고 나머지 이제 소재 업체들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금요일 날만 7% 넘게 올랐는데 그동안 그 에너지 솔루션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그 소재 관련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채산성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그 200지수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되면서 이 공매도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매도 규모가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무릅쓰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매도 기관들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종목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지난주에 미국 증시 위주 좋았다 보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미국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종목들도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도 지금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의미 있게 지금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미국 관련된 게 이건 뭘까? 예, 미국 테크 탑 10도 상당히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제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해외 ETF의 비중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아직은 저도 국내 비중이 높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국내에 충분히 해외 ETF들 상장되어 있는데 굳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국내 ETF만 편입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도 미국 관련된 ETF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갈 생각이고요. 최근의 성과들도 상당히 해외 ETF들이 좀 좋더라.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2, 4분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더 세게 진행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가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정도. 그리고 원유 선물 당연히 좋았고,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도 지난주에 좀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성과가 부진했던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차이나 관련된 다시 항생테크 이런 거 조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타이거 헬스케어도 안 좋았는데, 사실 타이거 헬스케어 저도 조금 최근에 물타기 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밋밋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종목 하게 되면 ETF 하면 결국은 이 셀트리온 형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역시 이 타이거 헬스케어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셀트리온의 주총이 금요일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장 분위기 살벌했겠죠. 셀트리온 주가가 아마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은 니네 경영진들 지금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주가 정상화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는데 니네는 뭐 하냐 난리친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주주로서 그런 권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최근에 주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그러기로 했던 것 같긴 한데, 헬스케어 관련돼서 결국 반등을 하려면, 이 헬스케어 ETF가 반등을 하려면 셀트리온이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려면 최근에 코로나 치료의 레키로나주도 조금 뭔가 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시밀러 제약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별로 속 좋지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언제 봄날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타이거 헬스케어를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차원에서는 일부 물타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셀트리온 경영진들이 주주한테 많이 혼났으니까 향후에 어떠한 좀 변화를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 좀 의미 있게 보면서 이 타이거 헬스케어의 추가적인 투자 시기도 같이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ETF 종목들까지 살펴드렸고,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까지 살펴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표도 좀 있긴 한데,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결국은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2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활동 동향 지표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차트가 없구나. 여기 있네. 지금 보시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오르는데 선행지수는 꺾여 내려오고 있다. 이건 뭐가 맞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수입액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왜곡 현상이 있는데,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경기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수입액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환율도 오르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니까. 그래서 수입액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수입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여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경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 수입액 증가라는 왜곡 현상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 현상들까지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꺾이느냐? 그러면 국내 경기 정말 안 좋은 때다. 그게 혹시나 다음 주에 나타날지, 다음 주에 산업활동 동향 지표 발표되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그 다음 주 이 2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의 가장 관전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실은 빅 이벤트는 다 금요일날 몰려 있습니다. 3월달 수출입 발표되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나오죠. 유럽 CPI 나오죠. 미국 고용지표 나오죠. 미국 3월 ISM 제조지수 나옵니다. 미국 3월 고용지표 또 중요하겠죠. 지금 실업률이 3.8%까지 떨어졌고, 지난주에 비농업 일자리 수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도 어느 정도 수준 나와준다고 한다면 5월달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은 그냥 기정사실, 6월까지도 그냥 쭉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 크고, 5월달에도 연준의 이제 양적 긴축까지도 병행되는 그런 아마 그 가늠자가 다음 주 3월 고용 지표가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긴축의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경계감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야? 5월 FOMC까지는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4월 달까지는 저는 시장은 좀 괜찮게 본다. 근데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기에 대한 하강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아마 2분기 후반부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요 차트 하나 마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기대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3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면은 2010년도 유럽 재정위기 시기, 또 90년대 초반 이런 정도 시기, 상당히 좀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혓바늘이 지금 이쪽에 돋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발음이 자꾸 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계속 제가 방송하면서도, 영상 찍으면서도 여기 지금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혀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 피는 것 아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발음이 좀 새고 있습니다. 오늘 왜 박정현 박사가 왜 이렇게 발음이 새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또 엄청 높아져서 지금 5.4%까지 올라졌어요. 이거는 이미 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경제 지표들은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은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조금은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간은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마도 2분기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4월 달까지는 아직은 시간은 좀 있다. 이런 정도가 오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ETF 영상 보내드렸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꼭 일요일 날에는 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에는 저희 금태연구소 영상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도 좀 짚어보시고, 또 우리 연금 포트폴리오의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벌써 어느덧 4월 달이네요. 4월 달 초인데 4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돼서 영상이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막 하는 게 바빠져서 이제 겨우 영상 하나씩만 올리고 있는데, 이제 4월 넘어가고 그러면 조금 인터뷰 영상도 다시 좀 재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분들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저희 금태연구소 이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이제 10,000명에 조금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10,000명 달성이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 금태연구소 구독자 10,000명 돌파도 한번 여러분 시켜주시길 바라겠고, 구독자 10,000명 넘어가면 이벤트 제가 화끈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명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